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길이 진심일 때 그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이 되지요. 하지만 그 손길이 만약 진심이 아닌 욕심이었다면 그 순간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사연은 누군가를 믿었다는 이유로 더 깊이 상처받은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철호는 원래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15년을 일했고 누구보다 책임감 강한 가장이었다. 땀을 흘리는 만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하루도 허투루 일한 적이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늘 먼저 딸아이의 숙제를 챙기고 아내의 고된 하루를 묻는 사람이었다. 그런 철호가 그날 이후 바뀌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공사 현장에서 지하 구조물 정리를 하고 있던 날이었다. 하도급사의 부주의로 철제 빔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걸려 있었고 철호는 그 앞에서 작업 중이었다. 거대한 쇳덩이가 덜컹거리며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피할 틈도 없이 철호의 허리 아래를 덮쳐버렸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조되었을 땐 이미 철호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후였다. 처음 병실에 누워 눈을 떴을 때 철호는 자신보다 아내인 선옥의 눈물에 더 놀랐다. 그녀는 얼굴이 퉁퉁 붓도록 울며 괜찮아, 오빠. 내가 평생 돌봐줄게라고 말했다. 그 순간 철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도 그 말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자신의 두 다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 그를 버티게 했다. 재활병원에 들어가고 퇴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꼬박 반년이 걸렸다. 그동안 딸아이는 조부모 댁에 맡겨져 있었고 선옥은 매일같이 병원으로 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적어도 철호는 그렇게 믿었다. 사실 선옥은 병원에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더 많았다. 그녀는 병실에서 몇 시간 앉아 있다 가는 대신 바쁘다는 핑계로 그의 옆을 자주 비웠다. 철호는 그런 것도 몰랐다. 그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마음으로 매일 그녀를 기다렸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는 게 전부였지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는 알게 되었다. 선옥의 손길 하나에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선옥은 달랐다. 그녀는 철호가 병원에 있는 사이 지자체에서 나오는 장애인 보조금 신청서를 혼자 작성했다.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해 철호 앞으로 들어있던 상의 보험금을 수령받았다. 그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철호가 직접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아니, 애초에 알려줄 생각조차 없었다. 그녀에게 철호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환자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철호는 어쩐지 벽지가 바뀌어 있는 것을 느꼈다. 휠체어를 밀고 나가면 집안 구석구석 바뀐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 바꾼 가전제품, 식탁의자, 심지어 선옥이 입는 옷도 눈에 띄게 고급스러워졌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소한 것에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아내가 고생하는구나. 아이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구나 하는 마음뿐이었다. 선옥은 그의 하루 약, 간호, 병원 진료를 도맡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철호가 눈을 감으면 정해진 약도 건너뛰었고 진료 날짜를 몇 번이고 늦췄다. 병원에서도 배변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지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권했지만 선옥은 시간이 없어요. 전업주부도 아닌데 무리해요라며 무시해버렸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철호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어깨와 손목에도 통증이 생겼고 재활의지는 점점 꺾여갔다. 그러나 선옥은 조금도 피곤한 기색 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그녀는 주말마다 외출을 나가기 시작했고 늘 시장 좀 다녀올게라는 말 뒤엔 반나절의 공백이 생겼다. 철호는 그런 빈 시간 속에서 점점 무력해졌고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철호는 우연히 그녀의 핸드백 안에 있던 통장 정리 내역서를 발견하게 된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오후였다. 철호는 선옥이 외출하고 난 뒤 혼자 집 안을 서성이다. 거실 탁자에 놓인 그녀의 핸드백을 흘낏 보게 되었다. 원래 그는 아내의 물건에 손대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날도 그저 무심코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가방 사이로 삐져나온 통장 정리표의 한 귀퉁이가 시선을 끌었다. 거기엔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지원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철호는 순간 멈칫했다. 자신이 퇴원할 때 복지사가 향후 생활이 어려우시면 시청에 신청해보세요. 매달 소액이지만 지원이 나옵니다라며 설명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아내가 내가 알아볼게요라며 자료를 챙겨갔고 그 후로 아무 말이 없었다. 자신이 몰랐던 사이 지원금이 나왔다면 최소한 알려야 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휠체어를 바짝 붙여 가방을 당겨오는데 마치 무거운 쇳덩이를 끌어오는 듯 손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다.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컸다. 장애인 보조금 외에도 가족 간병 수당, 재가복지 돌봄비 같은 항목이 매달 15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찍혀 있었다. 철호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입금 일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어느 것도 자신은 몰랐던 이름들이었다.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그동안 의심 없이 넘어갔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진료 일정을 매번 미루던 이유, 복지사와의 통화도 철저히 자신 몰래 하던 그녀의 태도, 병원에서 제공해주겠다는 물리치료를 불편하다며 거절했던 말들, 모든 퍼즐이 이제야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갑작스레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철저히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절망이 목을 조여왔다. 선옥이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7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젖은 우산을 거실 구석에 툭 던져놓고는 늘 그렇듯 철호에게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오늘은 좀 늦었지? 동네 이장님 댁 들렀다가 늦었어.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철호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었다.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그의 가슴속에서 요동쳤다. 여보, 통장 봤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딱 멈췄다. 선옥은 몇 초간 정지된 듯 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물을 틀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등 뒤로 대답했다. 장애인 보조금, 간병 수당, 그런 거 나왔더라.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 그거? 내가 알아서 처리한 거야. 당신 아픈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이건 가족이 함께 상의해야 할 일 아니야? 그제야 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엔 당황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얕은 한숨을 쉬며 그런 돈 가지고 이렇게 따질 거야? 하고 반문했다. 철호는 말문이 막혔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정작 그녀는 그 짐으로 보조금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다. 선옥은 의자에 털썩 앉으며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입을 뗐다. 나도 힘들어. 당신 생각만 하면 나라는 사람은 없어. 혼자 돈 벌고 병원 오가고 애 학교 챙기고 그냥 내가 이 돈 좀 챙겼다고 이러는 거야? 철호는 순간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도 분명 고생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생의 끝에 함께 이겨내자가 아닌 이 사람은 내 돈줄이야라는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철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숨이 막히는 듯한 무게가 가슴을 눌렀다. 아내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그러나 더 슬픈 건 지금 와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무력감이었다. 이 몸으로 어딜 가나, 무얼 하나, 그저 선옥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그 밤, 거실에서 선옥이 누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응. 걱정 마. 그 사람 아직도 내가 다 해주는 줄 알아. 지원금도 그대로 들어와. 내년쯤이면 요양급여로도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 병원에 조금만 더 데려다 주면 되고. 응. 일단은 이렇게 쭉 끌고 가야지. 그 말은 마치 가슴을 찢는 비수처럼 들려왔다. 철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속임수나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건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된 수익으로 전락한 거였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 철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선옥의 말투, 걸음걸이, 사소한 눈빛 하나하나가 이제는 진심이 아닌 계산처럼 느껴졌다. 아내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럽고 음식은 여전히 정갈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연기 같았고 자신은 그 무대 위에 놓인 마네킹 같았다. 며칠 후 철호는 병원 진료를 핑계 삼아 혼자 복지센터를 찾았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이 없이 택시를 타고 긴 복도를 몇 번이나 쉬어가며 들어간 상담실. 그는 조심스레 그리고 숨을 죽이며 말했다. 제가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복지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항목으로 어떤 금액이 나왔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복지사는 철호의 요청에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본인 요청임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다. 복지 기록에는 선옥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 적혀 있었다. 담당자, 신청인, 수급자, 보호자 전부였다. 그리고 기록된 수령 내역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동안 받은 금액이 누적 수백만 원을 넘고 있었고 최근에는 요양보호 신청서까지 접수돼 있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는 준비 단계였다. 철호는 복지사의 눈을 피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알아서 했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던 그에게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고 계시죠? 혹시 이상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죄송하지만 그 관련된 서류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복지사는 망설이다가 본인 요청이면 가능하다며 복사된 서류들을 건넸다. 철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센터를 나왔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아내고 아이 엄마인데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집에 돌아오자 선옥은 벌써 준비된 저녁 밥상 위에서 김을 자르고 있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지? 별일 없었어. 그녀의 태도는 여느 날과 다름없었다. 철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다음 주엔 다시 재활병원 한번 가보자. 거기서 복지사님이랑 상담 잡혀 있어. 당신 상태에 맞춰 요양 등급 재조정도 하고. 그만해. 응?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제야 선옥은 눈을 치켜떴다. 뭐가 그렇게 예민해졌어? 당신 혹시 뭘 들은 거야? 당신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게 됐어. 선옥은 잠시 멈칫하더니 기어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이제야 알았네. 그래. 맞아. 나도 이제는 당신이 짐이야. 평생 이 몸뚱이 보살핀다고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 어차피 당신은 내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말은 철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였다.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딸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선옥은 곧바로 얼굴을 바꾸며 딸에게 다가갔다. 아냐. 엄마가 아빠랑 말다툼 좀 했어. 얼른 들어가. 아이는 무언가 느꼈는지 망설이다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철호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막막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몸이 이 모양이 된 자신이 딸을 데려올 수도 독립해서 살 수도 없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려면 돌봄의 불성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친형인 정우가 떠올랐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지만 피부치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꾸짖어주던 형이었다. 다음 날 철호는 무거운 손으로 형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강직했다. 철호야? 네가 이 번호로 전화할 줄은 몰랐다. 짧은 인사 뒤 철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형은 말없이 다 듣고
잠시 정적 끝에 말했다. 내려갈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철호의 삶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호는 철호보다 7살 위의 형이었다. 젊은 시절엔 고집이 세고 다혈질이라 가족 간에도 자주 부딪혔지만 철호는 그런 형을 항상 믿었다. 자신이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반대했던 선옥과의 결혼식을 밀어붙여 준 것도 정호였다. 하지만 철호가 결혼하고 형이 지방 공무원으로 발령 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도 조카 돌잔치 자리에서였다. 그 형이 무려 15년 만에 다시 그의 집 앞에 섰다. 전화를 끊은 지 이틀 뒤였다. 새벽같이 찾아온 형은 철호의 휠체어에 시선을 잠시 두더니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툭 두드렸다. 말이 없었지만 철호는 그 무게에서 위안을 느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워졌다. 선옥은 정호의 방문이 불쾌한 듯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눈빛은 딱딱했다. 정호는 그런 태도에 별다른 반응 없이 철호를 향해 말했다. 형수, 오늘은 좀 조용히 형제끼리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선옥은 대꾸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정호는 철호에게 말했다. 너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산 거냐? 철호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나 때문일 거라 생각했어. 내가 다쳤으니까. 내가 짐이니까. 그게 왜 네 잘못이냐?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도 나고 아플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기회로 삼은 놈은 잘못된 거지. 그 놈이 아니고 그녀야. 나한텐 가족이었어. 가족이 사람을 이용하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그날 오후 정호는 철호의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쥐어주었다. 아직 법적으론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내 말이 진짜면 증거부터 모아야 돼. 그 여자가 내 간병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복지 쪽에서도 우선 보호해줄 수 있어.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 잘 들어보고 기록부터 시작하자. 철호는 선뜻 손을 뻗지 못했다. 아내의 말 한마디, 웃음 한 줄도 사랑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간들을 전부 뒤집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품속에 넣었다. 마치 어떤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며칠 뒤 그는 일부러 식사를 거부했다.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약을 주지 말라고 했다. 선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처음엔 걱정하는 척했지만 곧 짜증을 냈다. 왜 또 그래? 이러면 나만 피곤하잖아. 당신 아프면 내가 더 힘들단 말이야. 나도 사람인데 지치지 않겠어. 그 목소리, 그 말투 녹음기는 모두 담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날엔 일부러 간호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다. 욕창이 생겼다며 소독을 요청했지만 선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 정도는 그냥 물로 닦으면 돼. 괜히 병원 가면 돈만 깨져. 철호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의 몸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잔인한 일인지 이제야 실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선옥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 철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도 명확했다. 어머, 형님이 다 내려오셨어요? 그럼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겠네요. 사실 저희도 걱정 많이 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돌봄 지원금 빼돌린다더라. 말 많았거든요. 아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면 누가 돌봐요. 그 사람 집안에서도 연락 안 하고 친정 식구들도 다 외면했잖아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철호에게는 충분했다. 말 많았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이미 이웃들조차 그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철호 아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형, 증거 모았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나도 준비할게. 정호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젠 너 혼자 아니야. 그리고 며칠 뒤 정호는 직접 구청 복지과와 상담을 잡고 철호를 데리고 갔다. 담당 공무원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철호가 직접 들고 온 통장 복사본, 녹음기, 의료 기록, 일지 등을 차례대로 내밀자 태도가 달라졌다. 이 정도면 내부 감찰 요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양보호 신청은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위조 정황이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철호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던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듯했다. 이제는 무언가를 바꿔야 했다. 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그는 딸아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빠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아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철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다. 아빠가 많이 아프지. 근데 우리 진짜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래서 아빠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우리 둘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길을 가보려고 해. 아이의 눈망울이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철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 잠깐 떨어져 있을 거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철호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젠 진짜 아빠가 지켜줄게. 며칠 후 구청 복지센터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철호 명의로 등록된 복지금과 간병수당, 요양 등급 신청 기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제출된 증거는 명확했고 담당 공무원은 즉각 조사를 착수했다. 공식적인 서신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봉투 겉면에 적힌 사회복지조사과라는 글자를 본 선옥은 우편함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철호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살짝 밀어 식탁 반대편에 섰다. 선옥은 마치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끝내 터져버린 듯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이랬지. 당신이 이 짓 했지. 지금 나 망하게 하고 싶은 거야? 철호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거야.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사람답게. 하하. 웃기고 있네. 당신이 무슨 사람이야. 듣단 몸으로 뭘 하겠다고.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난 그깟 몇 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 딸 먹이고 입히고 당신 병원비라도 대려고 했던 거야. 그렇다면 왜 날 속였어? 왜? 한 번이라도 내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힘들면 나도 같이 고민했을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철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깊은 울분이 스며 있었다. 선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온 것처럼 그녀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그대로 식탁 위에 내던졌다. 됐어. 내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그래. 이쯤에서 정리하자. 나도 더는 못하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방으로 들어갔다. 철호는 마치 쓰나미가 밀려나간 바닷가처럼 텅 빈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섰다. 아빠 무슨 일이야? 엄마랑 잠시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아빠 울고 있었어. 철호는 그 말에 놀라 손으로 눈을 문질렀다.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랐다. 딸은 철호의 무릎 옆에 조용히 앉더니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 아빠 편이야. 그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이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감싸쥐며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고.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요양 등급 신청 내용 중 일부 서명이 위조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보호자 명의 보조금 수령 과정에도 명확한 위임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사안은 내부 징계와 별개로 외부 조사기관에 이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목소리는 최대한 중립적이었지만
그 말은 곧 의미심장한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선옥은 점점 변해갔다. 예전처럼 음식을 정성껏 차리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무심하게 굴었다. 심지어 집을 비우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알아서 밥 차려 먹어. 난 오늘 약속 있어. 이런 말은 철호가 아파 눕기 전에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철호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그녀에게서 어떤 감정을 기대하지 않게 된 자신이 더 낯설었다. 그는 대신 집 안곳곳을 스스로 바꾸기 시작했다. 낮엔 복지센터에서 받은 노인 대상 자율 재활 프로그램 영상을 틀고 밤엔 사회복지법을 읽으며 지원제도의 구조를 파악해 나갔다. 아이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퇴근한 아이를 기다렸다가 숙제를 봐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간단한 식사는 직접 전동 조리기를 이용해 만들어 먹었다. 그런 모습은 선옥에게는 전혀 없는 광경이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다. 아빠, 나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 예전엔 항상 엄마 얼굴만 봤는데 지금은 아빠가 나랑 같이 있어서 좋아. 그 말에 철호는 마음이 복잡했다.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 배경엔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아이에게는 그 상처를 딛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다. 복지부 조사관이 집으로 방문을 요청한 것이다. 선옥은 얼굴이 굳었다. 지금 집으로 온다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한 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이건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용한 죄야. 조사관은 다음 날 도착했고 형 정우도 자리를 함께했다. 철호는 준비한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병원과의 진료 일지,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돌봄 일지를 보여주었다. 조사관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안이 중대합니다. 부당 수급과 함께 장기적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이후엔 경찰과 협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사관이 떠난 뒤 짐을 챙기듯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철호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해? 그 말에 철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다만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당신의 선택이 너무 슬펐을 뿐이야. 그녀는 더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았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선옥이 집을 나간 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아이는 며칠간 불안한 눈빛으로 아빠를 지켜보다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철호는 자신이 지금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혼자 남겨졌다는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 자신을 단련하고 기록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호는 그런 철호를 보며 늘 말없이 응원했다. 한 번은 말없이 거실 선반에 작은 액자를 올려두고 갔다.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거다. 그 문구는 철호에게는 다짐이자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생각보다 빠르게 시험대에 올랐다. 하루는 복지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다. 선생님, 이전 보호자 명의의 간병 수당 및 장애인 수당 부당 수령 건의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었고 관련된 진술 확보를 위해 출석이 필요합니다. 철호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온 모든 기록과 기억을 정리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삭막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주눅이 들지 않는 단단한 기운이 있었다. 담당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 지원금이 매달 귀하 명의로 나왔는데 본인 수령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네, 철호는 선명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계좌 사용 내역, 아내 명의의 계좌 흐름, 녹음 파일, 병원 진료 기록, 심지어 딸과의 대화 내용까지 정리된 문서로 제출했다. 수사관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이런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누구에게도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 말엔 자부심과 서글픔이 동시에 묻어났다. 며칠 뒤
경찰은 선옥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그녀는 첫 조사에서 대부분을 부인했다. 제가 다 돌봤어요. 남편은 지금도 제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조사관은 그녀 앞에 녹취록을 한 줄씩 들이밀며 말했다. 이 목소리, 당신 거 맞죠? 여기서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다 해주는 줄 알아라고 말한 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선옥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가족의 부담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조사는 약 한 달간 이어졌고 그 사이 철호는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냈다. 복지센터에서는 오히려 철호에게 다른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제안했다. 그는 망설였지만 곧 승낙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자신도 치유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이 역시 학교에서 밝아졌다. 담임 선생님은 연락을 해왔다. 최근에 아이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혹시 가정에 좋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철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집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옥이 다시 집 앞에 나타났다. 해진 트렌치코트에 다 타버린 담배를 손에 쥔 채였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 좀 열어줘. 나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 철호는 현관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선옥은 문틈 사이로 들어와 거실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녀는 마치 마지막 기대를 품은 눈빛으로 물었다. 철호는 말없이 그녀 앞에 의자를 끌어앉았다. 내가 그렇게 악마처럼 보였어? 아니, 당신은 그냥 너무 오랫동안 나를 인간이 아닌 책임으로 봤던 것 같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당신이 다쳤을 때 난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나를 팔았지. 돈으로. 선옥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해줘. 그녀는 한참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진심이야. 철호는 그 말을 기다려온 것도 같았지만 이미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크게 느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을 용서할 순 있어. 하지만 함께 살 순 없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딸은 어떻게 하지? 딸은 나랑 지낼 거야. 당신이 진짜 원한다면 천천히 회복해서 엄마로서 다시 마주하면 돼.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건 시간이 결정하겠지. 나도, 당신도. 그녀는 다시 일어나 현관을 향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더 이상 거짓은 없었다. 문이 닫힌 뒤 철호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긴 싸움의 끝이었다.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세우기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그 사이 지켜낸 한 사람의 품격.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추가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그의 싸움이 이제 진짜 끝을 향해 간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철호는 휠체어를 타고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중년 남성의 손을 붙들고 있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죠. 근데 사람이 마음먹으면 다시 걷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철호도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철호는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형이 사주었던 그것이었다. 그 안엔 지난 몇 달간 써 내려간 노트, 복지관에서 받은 편지들, 그리고 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고이 들어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닌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따뜻하게 가슴을 데웠다. 딸 지은은 방과 후에 자주 철호의 곁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과의 작은 갈등, 수행평가, 체육대회 준비 같은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의 하루를 채워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 선옥이 앉아 있었을 그 자리를 이제는 딸이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자리는 더 포근하고 더 진실되게 느껴졌다. 복지관 상담실 한쪽 벽엔 철호님의 회복 스토리라는 이름의 게시물이 붙어 있었다.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동네 주민들이 한마디씩 격려의 말을 남기자 그는 비로소 그것이 자신만의 회복이 아닌 모두의 회복이란 걸 알게 되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라고 적어두었다. 형 정호는 여전히 동생의 곁을 자주 찾았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눈빛 하나로 서로를 이해할 만큼 가까워졌고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었다. 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철호야, 이제 넌 누가 지켜줘야 할 존재가 아니라 누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창밖에 고개를 두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미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글을 썼다. 누군가의 진심은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끝자락에서 찾아온다. 나는 끝에서 만난 진심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말했다. 아빠, 오늘은 내가 도시락 싸줄게. 그 한마디에 철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빠는 오늘 진짜 쉬어도 되겠네. 밖은 맑았다. 지난 몇 달간 그가 지나온 시간처럼 고요하지만 분명한 햇살이 거실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적어도 철호의 하루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